해산 고을은 짙은 산 그늘 속에 파묻혀 있었다. 그리고 물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것은 압록강과 허천강이 합류하는 지점이기 때문이었다. 그런가 하면 압록강에 띄어지는 통나무들의 떼배가 떠나는 곳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주막거리로 찾아들었다. 주막은 그런대로 투숙객들로 들끓고 있었다. 그들은 대부분이 해산진을 기항지로 하는 압록강 수운의 백군들과 통나무로 떼배를 만들어 강에 띄우는 떼배꾼들이었다. 그리고 가끔가다 백두산을 찾아가는 나그네들도 있었고 만주 땅으로 넘어가기 전에 며칠을 조선 땅에서 묵는 사람들도 있었다. 여보게 주모, 복룻방을 3개 준비해 줄 수 있겠는가? 내가 삭은 단단히 지름새. 기파리가 주모를 설득했다. 웬 방을 3개씩이나 달라고 합니까요? 이 사람아, 저기 앞니마 오지게 튀어나온 사람하고 예쁘장한 여자가 부부가 아닌가 배. 그리고 저기 저 여자가 처녀가 아니겠나. 그리고 저기 저 선비하고 내가 있으니 우리에게 방 3개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듣고 보니 그러하옵니다만 방들이 오랫동안 쓰지를 않던 것이라 군부를 지펴 습기를 없애야 하옵니다요. 그렇게 좀 해주게나. 내 삭은 단단히 져드리겠네. 삭을요? 복룻방은 삭을 받지 않사옵니다요. 그런 줄 알고 있네. 하지만 내 성인이 거절하지 말게나. 그리고 참, 말씀하옵소서. 기파리가 돈푼개나 있어 보인다는 사실을 눈치챈 주모는 눈빛이 달리했다. 자네 장사를 제대로 하고 싶은가? 무슨 말씀이온지요? 내가 말일세 하룻밤에 10량씩을 줄 터이니 저기 저 초가를 독채로 좀 썼으면 하이. 보아하니 저 초가에 방이 3칸 있구먼. 그럼 다른 쪽의 복룻방에는 손님을 받아도 되나요? 그야 물론이지. 복룻방이란 것이 이 사람아 적어도 5-6명은 합숙을 하지 않는가. 그런데 우리 일행만 좀 쓰자는 것이야. 그것은 무슨 연유이온지요? 그것은 별다른 연유는 없네. 다만 좀 실컷 잠을 자고자 하기 때문일세. 너무 오랫동안 압록강상에서 떼배꾼 짓을 했더니 몸이 파김치가 되어버렸다네. 그래서 몇 날이고 잠을 좀 자고 싶을 뿐이네 그려. 그렇게 하옵소서. 별 어려움이 없는 줄로 아옵니다. 자, 여기 있네. 우선 70냥을 먼저 받으시게나. 성금으로 주는 것일세. 자, 어서 받으시게나. 이러실 필요는 없사온데. 그럼 이 금전을 밥값으로 받겠사옵나이다. 아무래도 복룻방에서 유유하는 것을 금전으로 받을 수는 없사옵니다. 이런 거금을 주시다니. 정 그렇다면 마음대로 하게나. 이렇게 해서 정호 일행은 복룻방을 3칸이나 차지하고 쉴 수 있게 되었다. 그들은 참으로 오랜 세월 동안 인간다운 생활을 해보지 못했던 것이다. 배 위에서 자고 먹으면서 거센 압록강의 물살과 싸워야만 했고 기회가 있으면 박쥐들이 들끓는 동굴에서 새우잠을 자야만 했던 것이다. 정우와 기파리가 제일 우측 방에 들었고 중간 방에 을련이가 들었으며 짱구네가 제일 좌측 방에 들었다. 그들은 주모가 걸쭉하게 말아주는 국밥을 먹고서는 긴긴 잠을 잤다. 그들은 꼬박 만 이틀을 잠으로 때웠다. 이틀 밤과 낮을 잠으로 때운 기파리가 저녁 무렵에 부스스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러곤 옆자리에서 지필묵으로 지도를 그리고 있는 정호에게 말했다. 날이 한 가지 소청이 있사옵니다요. 어서 말해보아라. 이놈은 이제 그만 살분이를 잃은 슬픔 같은 것은 잊어버렸습니다요. 한 달이 넘게 압록강 물과 싸우느라고 그런 마음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요. 듣던 중 다행이구나.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치가 떨리고 그리고 한없이 슬픈 일이기는 하다. 그렇지만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느냐. 죽은 사람 생각에만 빠져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런데 날이 이놈은 어느 사이에 그만 을련이를 사모하게 되었사옵니다요. 정호는 긴 신음을 토했다. 자신과 을련의 관계를 생각해서였다. 날이 이놈도 살분이를 여의고 홀몸이 되었고 을련이도 자식이란 사람과 사별했으니 어쩌면 운명이라면 운명이 아닐깝시오.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이놈과 을련이가 한 몸이 되지 못할 이유란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요. 저희를 부부로 연을 맺어 주옵소서.
상황이야 그렇다마는 사람의 마음을 어찌 알 수 있겠느냐. 내가 만일에 을련의 동의를 얻어낸다면 무엇이 어렵겠느냐. 그런데 을련이의 마음을 도무지 알 수가 없사옵니다요. 이놈을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 말이다. 내가 어디 을련이를 잘 설득하여 혼례에 합의하도록 해보아라.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 내는 말대로 너희는 어쩌면 천정배필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 날이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놈이 죽을 힘을 다해 을련이를 설득해 보겠사옵니다. 그렇게 잘해보아라. 그러나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말씀해 주옵소서. 내가 보기로 을련이는 보통 여자가 아니다. 설득하기에 참으로 힘이 들 것이다. 조선의 어느 어촌이나 농촌에 박힌 평범한 여자가 아니다. 대단히 괴화되었고 인생에 통달한 여자인 것 같구나. 날이 이놈도 을련이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사옵니다요. 그러나 역시 한 사람의 나약한 여자가 아니올는지요. 우리는 길고 긴 압록강 소항을 하느라고 무서운 마음의 상처를 각기 잊을 수 있었습니다요. 그럼 오늘 밤이라도 일을 시작해 볼까 하옵니다. 오늘 밤부터라니. 날이 허락에 떨어졌으니 이놈이 을련이를 그냥 업어버리겠습니다요. 을련이도 어김없는 과소댁, 먼저 업고 도망치는 놈이 임자가 아니겠습니까요? 그럼 나를 버리고 도망을 치겠다는 말인가? 그런 뜻이 아니옵니다. 이놈이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소인놈이 행동을 취하겠다는 말씀이옵니다. 그거야 내 놈의 자유가 아니겠느냐. 그러나 조심하여라. 을련이가 상당한 완력을 갖춘 여자라는 사실을 너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날이 이놈이 순전히 완력으로만 을련이를 차지하려는 것은 아니옵니다요. 다만 정성으로 설득을 해보려고 합니다요. 옳은 생각이다. 최선을 다해보거라. 사람의 마음은 정말 마음대로 되지 않는 법이다. 특히 남녀간의 마음은 더욱 그러하다. 날이 감사합니다요. 그러다가 정호는 잠이 들어버렸다. 아직까지 여독이 다 풀리지 않은 모양이었다. 그는 잠결에 무슨 부산스러운 소음을 들었으나 잠에서 깨어나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그 음향은 기파리가 을련이를 자루에 담아서 업고 나가는 데서 일었다. 그는 그녀가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입에 재갈을 물렸던 것이다. 정호의 말대로 을련이가 완력이 있다고는 하지만 아무렴 힘이 장사인데다가 뛰어난 무술을 갖춘 기파리를 당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을련이 방으로 몰래 잠입한 그는 순식간에 그녀의 입에 재갈을 먹이고는 가지고 갔던 자루를 덮어 씌워 엎고 나왔던 것이다. 옆방에 들었던 짱구 내외와는 입이 맞추어져 있었고 기파리는 아울러 주모와도 얘기가 되어 있었다. 그는 뒷안에 홀로 떨어져 있는 외채에 방을 하나 더 얻어 깨끗이 채워놨던 것이다. 행하를 듬뿍 받은 주모는 기파리 말이라면 무엇이든지 들어주었다. 이 사람아, 다른 무슨 용도가 있어서가 아닐세. 다만 내가 좀 더 조용하게 쉬고 싶어서 그러니 달리 마음 쓰지 말게나. 여부가 있나요? 우리야 어차피 주막집. 나그네가 후한 금전을 주고 묵어가겠다고 하는데 마다할 이유가 있습니까요? 자, 이만하면 쓸만하겠는가? 더 소용이 있으면 말하게나. 자, 어서 받으시게나. 기팔은 열량을 더 내놓았다. 주모는 감사하게 그것을 받았다. 그래도 양심이 있는 주모였다. 그는 사전에 짱구를 방 밖으로 불러냈다. 여보게나 짱구, 왜 그러시오? 아직도 자나? 우리 꼬박 이틀 밤을 잤네 그려. 잠을 깨서 그냥 누워 있사옵니다요. 잠깐 날 좀 보세나. 짱구가 바지의 개춤을 추스르면서 방 바깥으로 걸어 나왔다. 기파리는 짱구를 데리고 뒷안으로 갔다. 그리고 그의 귀에 대고 은밀하게 말했다. 여보시게나 짱구, 말씀하소서. 내 부탁이 하나 있으이. 말씀하소서. 이 말은 나리도 알고 계시니 그리 알게나. 다름이 아니라 오늘 밤에 옆방에서 무슨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더라도 문을 열어보지 말게나. 혹시 문구멍으로 내다볼 수는 있지만. 옆방이라고쇼? 어느 방을 말씀하온지요? 옆방이라고 하면 을련이가 든 방인데. 바로 그 방일세. 나리도 알고 계신다고요? 그렇다네. 무슨 말씀이온지 알겠사옵니다요. 절대로 문을 열지 않겠습니다요.
고마우이. 짱구와도 입이 잘 맞추어져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 일은 오로지 기파리 혼자만의 역량에 달려 있었다. 그를 방해할 주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정우와 짱구는 둘 다 기파리 성공에 대하여 반신반의했다. 길고 긴 압록강 수왕의 과정에서 을련이가 보여준 강단이란 대단했던 것이다. 그녀는 무기를 다룰 줄 알았고 노도 잘 저었다. 몸도 날쌔고 힘도 있었던 것이다. 어쩐지 그녀는 깃발에게 호락호락 넘어갈 것 같지 않았다. 그날 밤 늦은 삼경이 되었을 것이다. 짱구와 정우는 각기 옆방에서 사람의 신음소리를 들었으나 한결같이 모른 척했다. 그러니까 그것은 깃발이가 을련이를 업어가는 소리였다. 호라비가 과수댁을 업어가는 일은 언제부터인가 죄가 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었다. 한참 동안 꽤 과당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을련이가 깃발에게 저항을 하는 모양이었다. 당연했다. 어느 과수댁이 자기를 업어가는 남정네에게 고분고분하겠는가. 마음속으로야 혹시 쾌재를 부른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절대로 바깥으로 드러낼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러다가 꽈당 문이 열렸다. 결국 을련이는 깃발에게 업히고만 모양이었다. 을련이가 아무리 힘이 있는 여자라고 하지만 어찌 천하장사인 깃발이를 당할 수야 있겠는가. 뒤란으로부터 사람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깃발이 을련을 업고 뒤란으로 가고 있었다. 다시 방문 여다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러곤 길고 긴 침묵이 지속되었다. 역사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일까? 참으로 알 수 없는 일이었다. 정우는 엉겹결에 잠이 깬 후로 다시금 잠이 오지 않았다. 그는 지필목을 꺼내어 지금까지 자신이 다녀본 고장에 대해서 지지를 써 나갔다. 머릿속으로 기억한다고 하지만 그것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었다. 자신의 기록물이 점점 불어났다. 그것을 잘 보관하고 무사히 운반하는 것도 예산일이 아니었다. 그는 처음에는 그것을 보찜 속에 몇 권의 서책과 함께 넣어 가지고 다녔으나 이제는 그 수가 불어나서 조그만 고리짝을 따로 하나 만들어서 운반을 했다. 그는 최근에는 기리구차를 거의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지대가 강이나 산이기 때문에 기리구차를 바퀴를 돌릴 수 없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보폭을 이용해서 거리를 측정하고 있었다. 정호는 자신의 보폭을 한자 정도로 계산하고 있었다. 압록강상이나 백두산 등정길이 되면 절대적으로 기리구차를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기리구차란 의주대로나 영남대로나 서수라대로에서나 이용할 수 있을 뿐이다. 그것을 보면 조선은 역시 산악의 땅이었다. 정호는 호롱불이 심지를 도두고 방을 나왔다. 뒷간에 가기 위해서였다. 뒷간은 뒤란에 있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뒤란이 방 앞을 지나가게 되었다. 그는 발걸음 소리를 죽이면서 천천히 걸었다. 깃발과 을련이 든 방에서는 아무런 인기척도 들려오지 않았다. 그들은 깊은 잠으로 떨어졌음에 틀림이 없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합의점에 이른 것이다. 그것은 곧바로 깃발의 성공을 의미한다. 뒷간을 다녀나오면서 정호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을련은 자신의 길을 제대로 찾아간 것이었다. 차시기와 사별한 지 불과 두어 달이 채 되지 않았으나 그녀는 가장 정상적인 여자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사실 그녀가 차시기와 그렇게 깊은 정이 들만한 시간적 여유는 없었다. 그것은 기파리의 입장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을련과는 반대로 설분이와 아주 깊은 정이 들었었다. 그러기에 그는 한결 더 을련이를 자기 여자로 만들려고 애를 썼는지도 알 수 없었다. 설분이와의 사별에 따른 슬픈 감정을 그는 조금이라도 빨리 잊어버리고 싶었을 것이다. 정우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그는 다시금 붓을 들고 자신이 하던 일을 계속했다. 그때 문 앞에서 누군가가 헛기침을 했다. 짱구였다. 날이 짱구이옵니다요. 잠깐 들어가도 될깝쇼? 그는 한껏 목소리를 낮추었다. 그래 들어오너라. 짱구는 조심스럽게 문 안으로 들어와 윗목에 몸을 내렸다.
이런 한밤중에 웬일이냐 자지 않고서 네 기파령이 일을 잘 치른 것 같사옵니다요. 무슨 말이냐? 네? 나리께서도 잘 알고 있는 일이라고 했는데 젊은이들이 하는 남녀간의 정분을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나는 그런 일에는 일체 신경을 쓰지 않는다. 그럼 지금 기파령이 하고 있는 일도 모르시온지요? 글쎄다. 나는 그런 일에는 신경을 쓰고 싶지 않구나. 기파리는 완력이 세고 담력이 있는 사내니까 일을 그르치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 짱구야, 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나는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기파리와 을련의 문제가 아니겠느냐? 우리가 알 바가 아니지 않느냐? 내가 말을 꺼내버리면 우리는 우습게 된다. 그만 입을 다물어라.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은 잘 알겠구나. 나리, 그래도 을련이는 나리를 너무나 따르고 위하고 또 존경했사옵니다요. 쓸데없는 소리. 그것은 너희들과 마찬가지로 나의 제자나 또 행인으로서 행수에게 바치는 마음이 아니겠느냐? 마음 쓰지 말거라. 나리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오히려 다행이옵니다요. 이놈은 나리의 심기가 불편하실까봐 걱정을 했사옵니다요. 전혀 그렇지 않구나. 걱정하지 말거라. 오히려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이다. 짱구는 절을 하고 방을 나갔다. 정우는 계속 기분이 상쾌했다. 자기와 을련의 관계를 짱구는 조금도 의심의 눈으로 보지 않았다는 사실의 확인도 되는 것이다. 자기와 을련은 분명히 남녀의 정을 통했다. 남녀의 정이란 묘한 것이어서 한번 길이 나버리면 지속적인 관성을 가지는 법이다. 하지만 을련과 자신은 그런 남녀 간의 정분을 가장 강력한 정신력으로 극복했던 것이다. 그래서기에 기파리는 을련에게 덤벼들 수 있었고 오늘 밤과도 같은 결실을 맺은 것이다. 짱구가 물러간 후 정우는 좀 더 지지를 써 나가다가 그도 자리에 누웠다. 전신에 피로감이 몰려왔다. 알 수 없는 눈물이 자꾸만 시야를 흐리게 했다. 그는 순간적으로 깜빡 잠이 들었다. 그는 바깥에서 누군가가 자기를 부르는 소리에 눈을 떴다. 나리 주무십니까요? 누구인가? 네, 기파리옵니다요. 아니, 기파리가 이 밤중에 웬일이냐? 저기 여쭐 말이 있사옵니다요. 한밤중에 뵈러 와서 죄송합니다요. 괜찮다. 어서 들어오너라. 삐거덕 문이 열리고 기파리가 들어왔다. 그리곤 조금 뜸을 들였다가 누군가가 따라 들어왔다. 정우는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일이라 적이 놀랐다. 그 사람은 을련이었다. 을련이가 따라 들어온 사실을 확인하고 정우는 안심을 했다. 그들이 하고자 하는 말은 뻔했다. 그들은 아마 혼례식을 올리고 싶다는 말을 할 것만 같았다. 어허, 을련이까지 이런 오밤중에 어쩐 일인고? 을련이는 고개만을 숙이고 있을 뿐 아무런 대꾸도 없었다. 날이 야심한 시간에 이렇게 찾아와서 정말 죄송합니다요. 괜찮다는데 그러는구나. 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보아라. 날이 다름이 아니오라. 여기 을련이와 소인놈이 서로 마음이 맞아 백년가약을 맺고자 하옵니다. 그래? 참 좋은 일이로구나. 당연히 그래야지. 그래서 을련이가 오늘 밤중으로라도 나리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해서 이런 야심한 시간에 찾아왔습니다요. 기특하구나. 그거야 너희 마음만 맞으면 되는 일. 어찌 내가 나서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겠느냐. 당연한 일을 가지고서. 나리 그렇게만 말씀하지 마시옵고 좀. 무슨 말이냐. 나는 진심으로 두 사람이 백년가약을 축하해 맞이 않는다. 너희가 어찌 천정배필이 아닐 수 있느냐. 혼례를 치르고 일평생을 행복하게 살도록 하거라. 이것은 중심으로 하는 말이다. 날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기파리는 벌떡 일어나 정우에게 너부죽이 근절을 했다. 그러고는 을련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여보게 을련이 들었는가? 나리는 우리의 백년가약을 중심으로 축복해 주신다고 하시네. 그래도 자네는 내 말을 듣지 않을 작정인가? 이제 무엇을 더 요구할 작정인가? 자, 어서 일어나 나리께 나와 함께 큰 절을 드리세나. 깊은 생각에 잠겨있던 을련이는 여전히 몸을 쉽게 움직이려 하지 않았다. 을련이 뭘 더 꿈을 내는가?
나리께서는 우리의 결합을 천정배필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는가? 자, 어서 일어나 같이 큰절을 드리세나. 기팔이 최근에도 을련이는 꿈쩍을 하지 않았다. 어허, 을련이가 조금은 부끄러운 것 같구나. 기팔아, 너무 닥달하지 말거라. 참, 나는 자네가 하자는 대로 다 하지를 않았는가? 이제 와서 왜 또 그렇게 딴 생각을 하는가? 기팔이는 속이 타는 모양이었다. 그리고 정우에게 미안한 표정이 역력했다. 한밤중에 그의 방으로 쳐들어왔기 때문이다. 세 사람의 주변에 깔린 짙은 침묵의 켜속으로 시간이 잦아들었다. 먼 데서는 유속이 엄청나게 빨라진 압록강 물 흐르는 소리가 은은히 들려왔다. 택배꾼들의 목소리도 들려왔다. 그들은 길고 긴 압록강 물 위에 목재를 뜻배로 만들어 띄우는 것이다. 그러기에 그들의 기상은 엄청나게 빨랐다. 시간이 자꾸만 흘렀다. 그제야 을련이가 자리에서 몸을 일으켜 세웠다. 그러곤 두 손을 앞이마로 올려 정우에게 큰절을 했다. 기팔이도 그날을 따라서 절을 했다. 오냐, 두 사람이 부부가 되어 잘 살아라. 모든 것이 다 인연이니라. 두 사람의 절을 받으면서 정우는 점잖게 말했다. 그러나 다음 순간 정우는 크게 당황하고 말았다. 과당하고 을련이가 방바닥에 쓰러지고 말았기 때문이다. 호롱불 아래 드러난 그녀의 얼굴은 온통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을련아, 정신을 차려라. 기팔아, 어서 찬물을 한 대접 떠가지고 오너라. 정우는 즉각적으로 그녀에게 지압을 하고 침을 놓았다. 을련이는 결과적으로 정신적인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혼절하고 만 것이었다. 정우는 을련이의 입을 열고 숟가락으로 찬물을 떠넣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을련이는 혼절해서 깨어났다. 나리. 을련이는 눈을 뜨자마자 정우를 찾았다. 정우는 을련의 손을 잡아주었다. 나리, 쇳내를 용서해 주옵소서. 당치 않은 말이로다. 남편을 잃은 여자의 재가가 금지되어 있는 조선의 법률이 곧 없어질 것이로다. 나리. 기팔은 다시 한번 정우 무릎 아래에 머리를 조아렸다. 그러나 그는 뭔가를 잘못 알고 있었다. 을련이가 정우에게 자기를 용서하라고 한 것은 자기가 기팔이와 재혼하려고 하는 사실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었다. 자기가 정우를 버리고 기팔이와 혼례를 올리려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용서를 빌고 있는 것이다. 정우와 을련의 관계를 까맣게 모르고 있는 기팔이로서는 을련이가 한 말의 깊은 뜻을 헤아릴 수는 없었을 것이다. 기팔은 정신을 차린 을련을 업고서 뒤란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다. 그들은 오늘 밤부터 정식 부부가 된 것이다. 날이 밝으면 그들은 정우에 의해 혼례를 치르게 될 것이었다. 기팔이와 을련이 떠나간 자리에 깊은 공허감이 남았다. 정우는 큰일을 해낸 것 같기도 했으나 자신을 가마두는 이 공허감을 감당할 수 없었다. 자꾸만 눈물이 솟구쳤다. 그는 약현에 두고 온 아내를 생각했다. 그는 을련을 향하는 자신의 절실한 정념을 잘 극복한 것이 대견스럽기도 했으나 섭섭하고 허전한 마음을 메울 길 없었다. 을련이도 그러했기에 혼절을 한 것이 아니었겠는가. 그러나 이런 절실한 인간의 감정도 무조건 극복해야 하는 것이다. 자기에게는 처자식이 있다. 그리고 이미 자신이 뿌리칠 수 없는 인간적인 영역 안으로 들어와 있는 진한 앙자가 있지 않은가. 그녀는 분명히 처녀로서 정우 자신을 맞이하지 않았는가. 정우는 그녀가 지금까지 절개를 지키면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으리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사람의 감정, 특히 여자의 절개, 그런 것이 다 무엇이란 말인가. 그는 정말로 잘 알 수 없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은 참다운 지도를 그려야 한다는 사실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다짐했다. 어떤 고통, 어떤 방해물이 자신 앞에 닥친다고 하더라도 자신은 이것을 극복하고 이 작업을 위해 전진해야 한다는 생각을 다듬었던 것이다. 새벽에 눈을 붙인 정우는 이른 아침에 여장을 꾸렸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백두산 등반에 나서야만 하는 것이다. 꿈에도 잊을 수 없던 백두산이 아니던가.
그는 가슴이 마구 뛰는 것을 느꼈다. 쳤딱 우는 소리가 무슨 영험스러운 음향으로만 들리는 것이었다. 그는 주막집을 한 바퀴 돌았다. 그리고 자신의 일행을 불렀다. 짱구야, 어서 일어나거라. 뒤란으로 가서는 기파라, 어서 일어나거라. 그는 각기 자신의 색시를 끼고 깊은 잠에 빠져있는 신랑들을 깨웠던 것이다. 그들은 잠에 취해 있었으나 정오의 부르는 소리에 불이 나게 몸을 일으켜 세웠다. 주문을 깨워 이른 새벽밥을 해먹은 그들은 해가 돋기 전에 해산진을 떠났다. 그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다가온 배를 해산진을 조금 지나 어느 연한 가을대숲 속에 감추었다. 그리고는 걸어서 길을 떠났다. 이제 배를 띄울 수 없을 만큼 강물의 유속이 빨라졌고 또 강이 급경사를 이루었다. 그러니까 이제 압록강은 평화를 흐르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백두산 기슭을 흘러내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의 유속이 빠른 것은 당연했다. 그들은 어둠이 가시기 전에 여기 해산진을 빠져나가야만 했다. 그들은 일렬로 서서 걸음을 옮겨놓았다. 강물의 유속이 빨라졌을 뿐만 아니라 강변을 에워싸고 있는 나무들이 한결 더 빽빽해졌기 때문이다. 길이 없는 것은 아니었으나 그곳은 사람이 다니기에는 참으로 힘이 들었다. 아이고 추워라. 제일 앞장을 섰던 기파리가 어깨를 움츠리면서 엄살을 부렸다. 그것은 엄살만은 아니었다. 과연 기후는 급강하를 하고 있었다. 이제 겨우 초가을인데 춥다니 말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역시 추웠다. 기파리 장가든 날이 이렇게 추워서 어떡하나? 그래, 잠이라도 제대로 잤느냐? 허허허. 날이 장가든 얘기는 나중에 해오 주옵소서. 부끄럽습니다요. 히히. 기파리는 갑자기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그 뒤에는 다시 남편을 얻은 을련이가 따르고 있었다. 그녀는 아무런 반응도 없이 고개를 숙이고 남편의 뒤를 따르고 있을 뿐이었다. 을련이 뒤에 언년이가 따르고 그 뒤에 그녀의 남편인 짱구가 걷고 있었다. 그러니까 정우는 후미를 걷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얼마를 걷지 않아서 비비수에 이르렀다. 해산구울에서 한 20리밖에 되지 않는 위치였다. 비비수는 그렇게 넓은 강은 아니었다. 그러나 물은 역시 맑고 차가웠으며 짙은 산림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날이 이 강을 어떻게 건널갑쇼? 어디 나루터 같은 것은 눈에 띄지를 않습니다요. 그렇다고 다들 헤엄을 칠 수도 없는 일. 어디 기파리와 짱구가 어서 떼배라도 만들어 보아라. 그게 제일 좋은 일인 듯 합니다요. 이놈이 톱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요. 기파리 자신이 보찜에서 조그만 톱을 꺼냈다. 흔히 보지 못하던 물건이었다. 날이 이거 청나라에 들어갔을 때 심양 박물시장에서 산 것입니다요. 이렇게 쬐끄만 하면서도 어떻게나 단단한지 참 편리합니다요. 특히 무엇이냐? 대나무 자르는데 편리하다는 얘기냐? 참 바로 그러하옵니다요. 내 놈이 대꾸챙이에는 귀신 같은 재주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익히 알고 있지 않느냐? 그래, 어서 떼배를 만들어 보아라. 그 사이 을련이와 언년이는 조그만 솥을 걸고 점심밥을 지었다. 한때의 행복이 이들에게로 찾아들었다. 저 멀리 시야에 아득하게 들려오는 압록강에서는 세찬 강물 흐르는 소리가 전해져 왔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지금 이 순간만은 평화롭기만 했다. 기파리와 짱구는 어느 틈엔가 그 넓고 높은 나무들이 밑둥을 베어 쓰러뜨리고 있었다. 정우는 오래간만에 비비수에 발을 담그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참으로 오래간만에 가져보는 망중한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 구름이 덮였다. 그것은 아주 두터운 구름이었다. 주변이 어둑어둑해졌다. 그것은 순식간의 일이었다. 날이 저기 수비로 눈발이. 을련이가 정우를 보고 소리쳤다. 눈발이? 어디에? 그럴 턱이. 정우는 허리를 바로 세우고 저기 강 건너편의 숲을 바라보았다. 과연 숲 위로 눈발이 쏟아지고 있었다. 그러나 다음 순간 그는 시야를 멀리 던질 필요가 없었다. 바로 자기 앞에 눈발이 그어지고 있지 않은가? 아니 9월에 눈이 내리다니 이럴 수가 있는 일인가? 날이 압록강과 백두산 주변의 기후는 예측을 불허한다고 하더이다. 을련이가 거들었다. 아무리 그렇기로서니 한여름이 바로 엊그제였는데 눈발이 이리 쏟아지다니.
정우는 강물에 담갔던 발을 닦으면서 놀라움을 거두지 못했다. 하늘은 점점 더 어두워져 왔다. 눈발은 점점 더 굵어져 갔다. 그것은 진정 잠깐 내리고 마는 도깨비 같은 눈은 아니었다. 그것은 분명한 계절의 눈이었다. 그것은 다만 좀 빨리 온 눈발일 뿐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빨리 온 눈발이었다. 백두산에는 어쩌면 이렇게도 계절이 빨리 오는 것일까? 정우는 정말 알 수 없는 깊은 감동으로 빠져들었다. 그것은 우주와 땅의 신비가 아닐 수 없었다. 우주에 상응하는 여기 이 땅에는 분명히 자기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감이 깃들어 있는 것만 같았다. 야, 눈이다. 백두산 눈이다. 저기 숲속에서 자작나무 밑둥을 베어서 어깨에 메고 나오던 기파리와 짱구가 소리를 질렀다. 백두산에는 산의 아래쪽으로 갈수록 화렵수가 많다. 그러나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침엽수가 많은 것이다. 자작나무와 황철나무와 분비나무 등이 지금 보이는 숲의 주종을 이루고 있었다. 날이 눈입니다요. 날이. 기파리와 짱구가 어린아이처럼 소리를 질렀다. 그래, 어서들 나무를 베어오너라. 벌써 겨울이구나. 어서 우리 갈 길을 재촉하자. 가도 가도 끝이 없는 그들이 갈 길이건만 정우는 때 아니게 내리는 눈발이 자신들의 발걸음을 재촉하는 것으로 느낀 모양이었다. 기파리와 짱구는 순식간에 뗏목을 만들었다. 벤 나무를 칡넝쿨로 얽어맸던 것이다. 그 사이 을련이와 언년이는 밥을 다 지었다. 그녀들은 부싯돌로 불을 일으키는 솜씨가 이제는 아주 능숙했다. 그들은 다 만들어진 뗏목을 강가에 메어놓고 쏟아지는 눈발 속에서 이제 막 퍼낸 보리밥을 먹기 시작했다. 반찬이라고는 된장과 고추장 뿐이었으나 그것은 분명히 꿀맛이었다. 날이 이제부터는 강물과의 싸움이 아니라 분명히 산과의 싸움이 될 것 같사옵니다. 기파리가 허공에 날리는 눈발 저 너머에 너무나 거대하게 버티고 있는 백두산 줄기를 향해 시선을 던지면서 한마디 했다. 여보가 있겠느냐? 그러면 우리 남정네들은 어떻게 해볼 수도 있으나 안사람들은 어떻게 하올는지요? 글쎄다. 그것은 그들 부부의 책임이 아니겠느냐? 어떻게 업고 가든지 안고 가든지. 허허허. 그리고 백두산 천지까지 죽지 않고 무사히 도착만 한다면 물론 그러하겠지만. 그러하오신다면 기파리와 을련의 혼례식을 정식 올리려고 계획하고 있느니라. 오라 가연 날이 감사합니다요. 어서 큰절을 받으시옵소서. 아니 괜찮다. 당연한 것이 아니겠느냐. 너희가 실제적인 혼례는 치렀지만 아직 형식적인 혼례는 치르지 않았으니 당연히 이런 좋은 기회를 이용해야 할 것이다. 야, 백두산 천지에서 혼례라니. 여보게 을련이 이 어찌 전분이 아니겠나. 기파리는 흥분해서 날뛰었으나 을련이는 의외로 고개를 숙이고 침묵을 지켰다. 그녀의 검은 머리채 위에는 어느 사이 눈발이 하얗게 쌓여 있었다. 이내를 때운 그들은 비비수를 넘을 자비를 했다. 그들은 밥 지어 먹은 흔적을 말끔히 지웠다.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였다. 비비수는 함경도의 한복판을 남북으로 달리는 백두대간의 한가운데에 위치한 관두봉에서 연원하고 있었다. 강폭은 넓지 않았으나 물살은 세찼고 강심은 깊었다. 일행은 뗏목 위로 올라탔다. 짱구와 기팔은 비비수의 세찬 물살이로 뗏목을 띄웠다. 아니, 그들은 하얗게 쏟아지는 눈발 속으로 배를 몰아갔다. 이제 비비수만 넘으면 한시름 놓아도 된다는 생각을 그들은 각자 하고 있었다. 지금 이 순간만은 어떤 갈등도 없었고 어떤 사건도 없었다. 그러나 그들의 영혼 속에까지 어떤 문제점도 없는지는 알 수 없었다. 정우는 참으로 오래간만에 평온을 맛보았다. 이런 평온이 오래오래 계속되어 주기를 그는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그는 무엇보다도 을련의 영혼이 기팔의 가슴 속에서 조용히 보금자리를 찾아주기를 간절히 바랐던 것이다. 그러나 인간 영혼의 세계란 워낙 예측할 수 없고 또 억제되어지지 않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정우는 을련이가 조용해지고
기파리와 호흡을 잘 맞추는 것 같아서 크게 다행하게 생각했으나 아직 안심을 하지 못했다. 그들은 그날 밤 이깔나무 숲속에서 야영을 했다. 여전히 으슬으슬 추웠다. 5월을 바로 엊그제 지났건만 이렇게 추워지다니 참으로 믿어지지가 않았다. 이튿날 그들은 드디어 험한 고개를 넘어야만 했다. 그것은 고개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그냥 험준한 산이라고 말하는 것이 나을 듯했다. 날이 어디 동굴이라도 찾아야겠습니다요. 숲속에 눈은 쌓이지 않았지만 어떻게나 추운지 견딜 수가 없습니다요. 그렇게 매서운 주인은 아니다. 동굴을 쉬이 찾지 못할 것이니 주변에 어디 마땅한 구덩이라도 있는지 둘러보아야겠구나. 자, 저기 나무 밑에 화토불을 피워 안악들이 몸을 녹이도록 해주어라. 다만 불빛이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해야 하느니라. 그들은 정우가 시키는 대로 했다. 젊은 부부들은 그들만의 공간을 갖고 싶었으리라. 정우는 그들이 나무 뜬거를 끌어모아 화토불을 피우는 사이 자신은 주변을 둘러보러 나섰다. 어둠 속이었으나 내린 눈이 금방 녹지 않아서 주변을 알아볼만 했다. 기파라, 화토불을 여기 구덩이 안에 피워라. 그리고 어서 지붕을 덮어라. 그는 금방 굴을 하나 발견했다. 기파리는 그쪽으로 달려갔다. 그것은 자연적으로 생긴 큼직한 구덩이였다. 그 속에는 낙엽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 그는 다시금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는 워낙 발걸음이 빠른 사람이라 순식간에 주변을 다 훑어보았다. 그는 그런 구덩이를 또 하나 발견한 모양이었다. 그는 짱구네를 불렀다. 그 구덩이 안에서 잠을 자도록 했다. 자신도 구덩이 하나를 발견해서 그리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무조건 동굴이 아니면 최소한 구덩이 안에서 잠을 자도록 했다. 그렇게 하는 것만이 자신의 몸을 적의 투적과 공격으로부터 그리고 맹수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길이라고 그는 믿고 있었다. 그것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연의 조건, 즉 비바람으로부터도 사람을 보호해 주는 것이다. 오랜 야생의 삶에서 이 진리를 터득했던 것이다. 하기야 구덩이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는 그래서 동굴을 선호했다. 부득이 구덩이를 이용해야 할 입장이면 그는 구덩이를 나무줄기나 잎으로 덮을 것을 명령했다. 기파리와 짱구는 정호의 이런 방침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순식간에 자신들의 구덩이를 소나무 줄기와 잎으로 덮었다. 그리고 구덩이 안에다가 송진불을 피웠다. 불빛이 밖으로 새어나오지 못하도록 세심한 배려를 했다. 정호 자신도 자신의 숙소를 순식간에 만들었다. 그는 자연의 구덩이를 발견하지 못하면 구덩이를 직접 파기를 정했다. 그는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숙소를 직접 만들도록 철저하게 요구했던 것이다. 정우는 잠들어가면서 정말 울련의 시몬이 기파의 억센 두 팔 안에서 조용히 잠들어주기를 간구했다. 그들은 아침 해가 저기 아득히 바라보이는 백두산 정상으로 솟아오를 때까지 잠을 잤다. 원로에 너무나 피곤했던 것이다. 정우는 안악들이 조반듯이라는 말을 할 때까지 계속 잠을 잤던 것이다. 기파리와 짱구는 강가로 나가 세수를 하고 있었다. 그들도 잘 잔 모양이었다. 그런데 날이 정말 백두산 호랑이가 있사옵니까요? 갑자기 무슨 소리냐? 아니 오늘 새벽에 잠이 깼는데 어디선가 괴상스런 짐승 울음소리가 들려오고 휙휙 숲을 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요. 그래서 여쭙는 것입니다요. 백두산 호랑이는 분명히 있다. 우리는 우리들을 쫓는 관절들만 따돌리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호환을 입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하느니라. 더구나 여기 백두산에는 호랑이들이 득실거린다. 그럼 나리 우리도 칼을 휴대하는 것이 어떠하올는지요? 아무려면 맨주먹으로 호랑이를 때려잡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요? 그야 그렇지. 내 놈들이 말이 맞다. 단검을 휴대하도록 해야겠구나. 사실은 이놈들은 다들 무기를 하나씩 휴대하고 있었사옵니다요. 이놈은 단검을 오래전부터 가슴에 품고 다녔고 기팔령님은 오래전부터 가슴에 쭈검을 품고 다녔습니다요. 나도 짐작은 하고 있었으니라. 좌우간, 저기 검천을 지나면서부터는 호환이 정말 우려된다.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자기만 조심해서는 안 된다. 각시들도 물론 잘 보호해야 하느니라. 그럼 나리, 이놈들이 언제나 색시들 곁에 붙어 있을 수만은 없사옵니다요.
그러한즉 색시들도 호신용으로 간단한 단검 같은 것을 휴대하는 것이 어떠하올는지요? 바람직한 일이다. 그렇게 하도록 하여라. 그것은 분명히 인명사살용이 아니라 호환을 피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느니라. 잘 알아듣겠습니다요. 그들은 다시금 산행을 시작했다. 이제는 서서히 백두산의 정상을 향하여 이 거대하고 신비스러운 산을 오르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검천을 건너서 본격적으로 백두산의 허리를 타기 시작했다. 검천은 백두산에서 흘러내리는 백두대간의 준봉인 보다회산에서 연원하고 있었다. 계곡은 너무나 깊었다. 그래서 강물은 쪽빛처럼 푸르렀고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들은 강줄기를 따라서 서서히 발걸음을 옮겨 놓았다. 산악에는 가을이 오고 있었으나 어느 사이 냉기가 스며들었다. 거대하게 파인 계곡에는 구름이 휘몰려 다니고 있었다. 날이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요. 앞장을 선 기파리가 말했다. 무엇이 말이냐? 날씨와 길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지도가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냐. 지도가 없으면 우리는 인간 세상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게 된다. 우리는 우리 인간이 어디에 어떻게 모여 살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그러려면 가장 정확한 지도가 있어야 하느니라. 이 근처의 지리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거라. 우리는 벌써 상당히 높이 올라와 있느니라. 나리, 우리가 지금 백두산이 어느 지점에 와 있습니까요? 짱구가 물었다. 우리는 지금 해발 1,500자 정도의 높이에 와 있다. 백두산의 높이를 선인들은 대략 9,000척이 조금 넘는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1,500척쯤 되는 지점에 와 있는 것이다. 그들은 소금물에 절인 주먹밥을 점심으로 나눠 먹으면서 산행을 계속했다. 삼림이 울창해서 걸음을 제대로 옮겨놓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전진해 나갔다. 그러나 산악에는 사람이 다닌 흔적이 있는 길이 보이지 않았다. 저기 구름 속에 파묻힌 모습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산이 부다회산이다. 한 6,000척 정도의 높이를 가지고 있는 험산이다. 거기서부터 백두산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들은 쉬지 않고 걸었으나 바로 눈앞에 있는 부다회산은 좀처럼 가까이 다가오지 않았다. 날이 부다회산인가 하는 산은 걸으면 걸을수록 더욱 멀어지는 것 같사옵니다요. 그럴지도 모른다. 여기서 한 사흘은 착실히 걸어야 산 중턱에 이를 것이다. 날이 백두산에 이르면 한겨울 날씨일 것 같사옵니다요. 안악들한테 겨울옷을 준비하라고 일러줘야 하지 않을까요? 허기야, 그렇다마는 그것은 당치 않은 말이다. 여기는 여염집이 아니고 백두산 오지가 아니냐? 안악내인들 어디 가서 겨울 적삼을 준비할 수 있으리. 백두산에는 없는 것이 없으니 어디 산비탈에 피어있는 목화라도 발견하면 즉시 그것을 뜯도록 해라. 그것을 여름옷 사이로 집어넣어 겨울옷을 만들어 입도록 해야 하느니라. 울련이와 언년이는 알아들었느냐? 기파리가 쩌렁 소리를 질렀다. 장보의 기상을 여기 백두산의 공간 속에 한번 떨쳐본 것이었다. 보다회산만이 험준한 것이 아니었다. 거대한 산들이 끝도 없이 줄을 지어 있었다. 정말로 가면 갈수록 산은 더욱 멀어졌다. 밤이 되면 기온이 급강할지도 모르지만 지금은 기분 좋은 가을 바람이 산악의 능선을 타고 흐르고 있었다. 으흐흐. 그때였다. 어디선가 기분 나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어떤 사람이 나타난 것이었다. 흉물스런 몰골이었다. 정우 일행은 언제나 이런 기습적인 사람이 출현해 심리적으로 대비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크게 놀라지는 않았다. 그들은 재빨리 바위 뒤로 몸을 숨겼다. 쩔구렁. 바위에다가 새부치를 문지르는 소리가 들렸다. 장검이 아니면 무슨 대단한 무기인 듯 했다. 으흐흐. 며칠간 인간 세상의 동물이라곤 그림자도 보지 못했더니 오장육부가 뒤틀리는구나. 어서 짐을 벗어놓고 도망을 쳐라. 그러면 목숨은 살릴 수 있다. 도망치는 놈은 뒤쫓아가지 않은 어른이시다. 으하하하. 기파리와 짱구는 하도 웃음이 나와 견딜 수가 없었다. 놈이 하는 짓이 너무나 우스꽝스러웠기 때문이다. 왕년에 자신들이 하던 짓을 놈이 지금 재현하고 있는 것이다. 놈은 게다가 말투가 조금 이상했다. 어디서 온 놈일까? 날이 저놈의 맞박을 둘로 갈라놓을까요? 아니다. 그만두어라. 얼마나 배가 고프면 산 도적질을 하겠느냐. 인상을 보니까 흉물스럽게 생겼다마는
어디 따끔하게 맛을 보여주고 쫓아버려라. 알았습니다요. 기파리 말이 입에서 떨어지는 순간 땀에 젖은 그의 베옷의 앞섭이 펄럭였다. 어느사인가 그의 손은 허공에서 원을 그리고 있었다. 그 순간 아쿠쿠쿠 하는 소리와 쩡그렁 하는 소리가 아울러 들려왔다. 놈이 기파리 대나무 단검을 손에 맞고 환도를 떨어뜨렸음에 틀림이 없었다. 그러나 놈의 모습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예사로 날쌘 놈이 아니었다. 다음 순간 다시 쩡그렁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놈이 순식간에 칼을 찾아 드는 듯 했다. 여간 내기가 아닌 듯 합니다요. 소인님이 나가 보겠습니다요. 기파리가 장검을 빼어들고 나섰다. 기파라, 어떤 경우에도 죽이지는 말거라. 끝까지 덤비면 할 수 없습니다요. 자, 대갈통을 바위 뒤로 숨기지 말고 산에답게 썩 나서거라. 한번 겨뤄보자. 만약에 내 부하가 될 용의가 있다면 어서 나와서 무릎을 꿇어라. 그러면 목숨은 살려준다. 으허허, 고놈 참. 아가리 하나는 잘도 쳐 놀리는구나. 자, 죽고 싶지 않으면 어서 무릎을 꿇어라. 그놈 참,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는구나. 자, 받아라. 기파리 칼이 산적의 정수리를 향하여 내리쳐졌다. 그러나 놈은 잘도 그것을 막아냈다. 산적의 솜씨가 보통이 아니었다. 그래, 내 놈은 어디서 무엇을 해먹던 놈이냐? 말투가 이상하구나. 버릇없는 놈, 어디 그런 것을 어른에게 물어보고 하느냐? 그런 것은 황천에 나가서 물어보아라. 산적과 기파리는 10여 회나 칼 솜씨를 겨루었으나 결판을 보지 못했다. 놈은 상당한 칼 솜씨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기파리는 놈이 좀 색다른 솜씨로 칼을 쓴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산속에 숨어 남의 피를 칼끝에 묻혀 일생을 살아온 기파리가 그것을 모를 리가 없었다. 놈은 기이하게도 중국 대놈들의 칼 솜씨를 보이고 있었던 것이다. 네 이놈, 내 놈 출신이 어디냐? 수상쩍은 놈이로구나. 고얀 놈, 내가 이래봐도 천국의 큰 손님인 것을 이제야 알아보는구나. 그 정도면 칼 솜씨가 아깝다. 그럼 내 놈은 중국 대놈이란 말이냐? 내 이놈 무엄하다. 어디다 함부로 주둥아리를 놀리느냐? 기파리는 피가 역류하는 것을 느꼈다. 살분이를 그렇게도 무참하게 살아온 중국 대놈을 여기 신성한 백두산에서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다니 기어코 이놈을 쳐 죽이고 싶었다. 그러나 놈은 칼 솜씨가 여간 내기가 아니었다. 잘못하다가는 자신의 목이 놈의 칼 끝에 잘릴 가능성도 없지 않았다. 그래, 내 놈은 어떻게 우리 조선 땅에, 그것도 백두산에까지 들어왔느냐? 내력이나 알고 보자. 지금 만주에서 쌀을 구할 수 없다. 있는 것이라고는 오직 콩깍지뿐이다. 그래도 조선 땅에는 쌀, 보리, 밀, 조가 있다. 한철 털어서 1년을 먹고 산다. 조선은 흉년이 들어 민심이 흉흉하다. 그런데 내 놈은 우리 조선 백성들이 고열을 빨아먹을 작정이냐? 그래, 내 놈은 조선말은 어디서 그렇게 배웠느냐? 내각시가 조선 여자다. 그런데 심양 인신시장에서 조선 계집은 종년으로 값이 좋게 나간다. 그래서 내가 그년을 팔아먹었다. 너희가 데리고 있는 계집들도 상판대기가 반반한데 내 놈을 쳐 죽이고 그년들을 끌고 가. 내 계집으로 만들어 데리고 살다가 실증이 나면 심양으로 끌고 가 팔아버리겠다. 윽! 기파리는 치미는 분노에 치가 떨려 견딜 수가 없었다. 그러나 칼이 마음대로 놀지를 않았다. 놈의 칼이 어쩌면 자기의 것보다 훨씬 세차고 빠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순간 척 하는 괴성스러운 음향이 일고 기팔은 자신의 왼팔이 저쯤 잘려나가는 것을 보았다. 놈의 칼끝이 끝내 자신의 왼쪽 팔을 베고 말았던 것이다. 그 순간은 아무런 고통도 없었다. 남하고 겨루어서 져본 적이 없는 자신이었다. 그러나 이 무지막지한 대놈은 여간 날쌘 무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기팔은 비상수단을 쓰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도망을 치기 시작한 것이다. 걔 서거라. 내 놈을 쳐 죽이고 조선 계집들을 만주로 데려가야겠다. 이 흉년에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그것밖에 없구나. 그러나 도망치던 기파리는 몸을 휙 돌리면서
장검을 던져버리고 대나무 꼬챙이를 오른손에 집어들었다. 그는 그것을 있는 힘을 다해 산적을 향해 던졌다. 그만의 장기였다. 으악! 놈은 죽는 소리를 냈다. 그것은 놈의 눈 아래 박혔다. 그것이 끝이 파르르 떨고 있었다. 깃발은 집어 던졌던 환도를 재빨리 주워들고 놈에게로 다가갔다. 그러고는 한 칼에 놈을 베어버리고 말았다. 왜? 괴성스러운 소리를 지르고 놈은 바위 위로 나동갈아지고 말았다. 깃발은 전신에서 식은땀이 나는 것을 느꼈다. 어쩌면 이렇게도 날쌘 놈이 있단 말인가. 그는 자신의 한쪽 팔이 그제야 한없이 아파오는 것을 느꼈다. 그 고통은 형언할 길이 없었다. 그는 천천히 일행이 기다리고 있는 데로 갔다. 다들 놀라워했다. 깃발이 한쪽 팔을 잃고 순식간에 외파리가 되고 만 것이었다. 다들 그를 애워쌌다. 놈은 깨끗이 처치했습니다요. 깃발은 더 참지를 못하고 신음을 토했다. 정우는 재빨리 그의 잘려나간 팔을 치료했다. 그것을 다시 붙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잘린 부분을 지혈시키고 골마드는 것을 막는 수밖에 다른 도리는 없었다. 그는 자상을 응급치료하기 위한 약재가 거의 떨어졌음을 알았다. 약재를 쓰기만 했지 별로 보충을 하지 않았다. 황기는 벌써 떨어졌고 당귀와 천궁, 백지, 속단, 적자약, 녹용, 황령, 세신, 건강, 부자포 등도 여분이 남아있는 것도 있고 거의 바닥이 나있는 것도 있었다. 나를 대략 해주옵소서. 이놈이 그놈이 죽어 자빠진 데로 가서 좀 더 칼로 저미고 와야겠습니다요. 이놈분이 풀리지를 않습니다요. 아서라, 죽은 자를 다시 죽이는 것은 사람이 할 도리가 아니다. 하지만 견딜 수가 없습니다요. 너무나 분합니다요. 깃발은 더 견디지를 못하고 장검을 다시 빼어들고 죽어 자빠진 천국 산적을 향해 뛰었다. 깃발아, 깃발아. 정우가 그를 말렸다. 깃발 형님, 고정하시구려. 몇 번 멈칫거리던 짱구도 소리를 질렀다. 안 되겠다, 짱구야. 내가 뛰어가서 깃발이를 잡아오너라. 저보다가 을련의 아주머니를 보내시는 것이. 그래, 좋은 생각이다. 둘 다 가보아라. 짱구와 을련이가 채비를 차리고 깃발이를 뒤쫓아 뛰었다. 그러나 깃발이는 벌써 저 멀리 가 있었다. 그가 장검을 들어 벌써 시체를 마구 휘젓고 있는 모습이 그들의 시야에 잡히는 것이었다. 형님, 깃발 형님. 짱구는 계속해서 깃발이를 불렀으나 그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모양이었다. 자, 어서 달려가봐. 다른 허튼 짓을 못하도록 하라고. 그리고 대놈의 시신은 땅에 파묻어주라고. 알아들었느냐? 어서. 짱구와 을련이는 죽을 힘을 다해 깃발이를 향해 뛰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그가 대놈의 시신을 보다해산의 깊은 계곡으로 내던지는 것을 저지하지 못했다. 제발 형님, 고정하셔요. 짱구와 을련이는 한마디씩 했다. 그러나 그는 들은 척도 안 하고 시큰덕거리기만 했다. 피가 나고 있는 그의 왼팔이 유난스럽게 그들의 시선을 끌었다. 어느 틈엔가 정우와 언년이도 달려왔다. 저 아래 거대한 보다해산의 깊은 계곡이 끝간데 없이 펼쳐져 있었고 거기에는 시야를 완전히 가려버리는 안개가 자욱이 끼어 있었다. 깃발아, 진정하거라.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운명으로 돌려야 하느니라. 나리, 이놈의 간을 꺼내 쉽지 않은 것이 한이 되옵니다요. 그만하면 됐다. 영혼이 빠져버린 시체가 무슨 죄가 있느냐. 이제 그만하거라. 정호는 울음을 그치지 않은 깃발을 달래어 갈 길을 계속했다. 그들은 깃발이 잘린 팔을 땅에 파묻었다. 거대한 백두대간의 험준한 중년들 사이로 황혼이 스며들었다. 그것은 어쩐지 보라색을 띠고 있었다. 그것은 분명히 여느 황혼의 색채가 아니었다. 그 색채는
분명히 낯설었고 그것은 결국 신비로움을 발했다. 어디선가 아득한 곳에서 뭔가가 마구 구르는 듯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백두의 거대한 지역 자체가 마구 흔들리는 듯한 느낌이었다. 나리, 이게 무슨 소릴깝시오? 글쎄다, 지진이 아닌가 한다만. 지진이요? 그럼 왜 이렇게 뭔가 마구 굴러가는 소리가 들릴까요? 그러니 말이다. 실은 나도 아직 지진의 음향을 들어본 적이 없느니라. 그것은 굴러가는 소리라기보다는 흔들리는 소리가 아니겠느냐? 거참, 알 수가 없구나. 나리, 소희님의 귀에는 무슨 큰 산적이나 마석대가 말을 타고 마구 우리를 쫓아오는 소리로만 들리는데쇼. 짱구는 계속해서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내놈 귀가 당나귀 귀인 것 같구나. 그럴 리는 없지만 내놈 말을 듣고 보니 그럴듯하기도 하구나. 정우는 짱구가 천리청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 이 낯선 음향은 왠지 지진음이 아닌 듯 했다. 나리, 그럼 어서 어디 동굴로라도 피신하는 것이 좋지 않을는지요? 설마 하니 저 소리를 산적이나 마적대가 우리를 쫓아오는 소리로 단정할 수야 없지 않느냐? 백두산에는 조금 전에 만난 그런 좀 도둑은 있어도 말을 굴리면서 패거리를 몰아올 그럴 산적이나 마적대는 없다. 여기는 묘양이나 지리산하고는 다르다. 하지만 나리, 기팔령님도 부상이 자심한데 안전을 기하는 것이 좋지 않을깝쇼. 마침 저기 동굴이 보입니다요. 저리로 들어가시지요. 그럼 그렇게 하자. 날이 어두워질 때까지 조금 기다려보자꾸나. 별일이다. 하기야, 백두산 전체가 별난 곳이기는 하지만. 별나다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상상을 초월한다는 얘기다. 속물화되지 않은 비경이란 뜻이다. 자, 어서들 피하자. 3권 계속.